안녕하십니까. 양지고 영양사 이은경입니다. 오늘 수업은 지구를 위협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급식을 통해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와 채식급식의 효과에 대한 수업 내용 자료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조길의 대표님의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기후변화로 가뭄과 산불, 홍수와 태풍에 대한 소식과 피해를 뉴스를 통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 지구 쿠웨이트는 54도씨를 나타냈고요. 영구 동토층이 해빙되어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메탄이 방출돼 온난화를 가속한다는 설이 있어 일부 과학자들은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그린랜드 빙하의 티핑 포인트는 지났다고 발표했는데, 티핑 포인트는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갑자기 뒤집히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현상이 서서히 진행되다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99도씨 물은 끓지 않지만 100도씨가 될 때 바글바글 끓기 시작합니다. 단지 1도씨 차이로 말이죠. 그것처럼 그린랜드 빙하 티핑 포인트는 지났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아마존의 방화, 가뭄으로 인해 일어난 2020년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은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중국에 닥친 홍수는 낯설고 새로운 여름을 열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책과 코로나19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온난화 효과가 훨씬 높은 메탄 배출량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년 배출량은 40% 피크였었고요. 배출 시나리오에 따르면 2020년 40에서 2030년 20으로 줄이고 2040년 10으로 줄이고 2050년 5로 줄인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줄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과학자들은 당장 실천해야 할 단기 전략으로 희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에너지를 전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로 전환을 촉구할 것이고요. 지구 탄소 예산 내에서 살고 식량 또한 지구 한계 내에서 생산하고 소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아직도 반발이 있습니다. 육식이 정말 그렇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나요? 에너지 전환만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한가요? 먹는 것은 사적인 영역인데 존중해줘야 하지 않나요? 굳이 그래야 하나 등등 많은 반발이. 육식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양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18%를 배출하는데요. 산업에서는 16%, 교통은 13.5%, 에너지 생산하는 데는 13%, 농업의 18%, 주택이 10%입니다. 농업과 축산을 합치면 28%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먹는 거를 조절함으로 해서 28%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먹거리 분야의 온실가스 발생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까요? 먹거리 생산 시스템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을 직접 대기 중으로 내뿜으며 토지 변화를 가속화하는데요. 숲을 불태울 때, 숲지 물을 뺄 때, 그리고 토지의 경운이 이루어지면 이 배출량에 더해 추가로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축산업은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주 발생원이고요. 20년 주기로 계산할 때 각각 이산화탄소의 56에서 86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지구온난화 지수의 298배에 해당됩니다. 메탄은 소, 양의 장내 발효와 축산 등로, 그리고 벼농사로 발생하고 있고요. 아산화질소는 경작지와 목토지의 토양미생물과 질소비료, 화학비료, 축분비료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정원가정, 수술 불태울 때, 그리고 농기계 사용, 비료 생산,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의 온실가스는 전체의 18에서 20%에 해당됩니다. 식량 시스템이 전체의 4분의 1이 해당되고요. 축산업이 80%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농업에서 기인하는 온실가스의 72에서 78%가 축산업 때문이라고 합니다. 식품 단백질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소고기가 51세, 달걀은 4.2입니다. 자, 소고기 한 번 먹을 때 달걀은 10번 먹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주로 급식에서도 닭요리가 많이 나와서 양지구에 양계장이 있나 이런 의심을 많이 하셨죠? 네, 저희가 우선은 닭고기를 많이 주는 이유가 탄소 배출량도 적게 발생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쌉니다. 자, 다음 사이트를 보시면 식품의 무게당, 칼로리당, 단백질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맨 하단 비프, 쇠고기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식품 온실가스 배출량 중 육류 비중은 83%를 차지한다는 데이터. 그런데 축산업과 육식의 문제는 온실가스에 그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무슨 문제, 온실가스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구가 인류에게 제공하는 거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가 많이 방출되면은 우선 바다에 해당되는 해양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산, 그리고 나무에서도 흡수를 하고요. 그리고 대기권에 남아있는 이산화탄소가 또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절반은 지구의 육지 시스템과 해양 시스템이 걷어가고 있습니다. 참 고맙죠? 그래서 우리가 생태계 서비스는 매년 온실가스 절반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복원력을 가진 지구는 생물리학적 과정을 통해 내부의 영향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바다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열기 90%를 가져가고 지구는 우리가 매년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90억 톤의 탄소 가운데 2분의 1을 바다와 육지로 흡수합니다. 인간이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은 탄산 형태로 바다에 용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생태계의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나 언제 그 작용이 음이 데모김에서 양의 데모김으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구의 한계는 요새 기후변화로 지금 홍수나 가뭄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가뭄으로 인해 산불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상수권의 오중층에 파괴를 하고 있고요. 대기권의 에어로드를 부하시키고 있고요. 해양을 상선화하고 있고요. 담수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용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이 붉은색이 많이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구의 한계는 지구를 바람직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위험 한계를 과학적으로 수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게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난간입니다. 이런 난간 같은 것이 지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 최신의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그 시스템의 생물학적 한계를 수정한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노력은 우선은 온실가스는 생물권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2050년 이전에 넷 제로 달성 여부가 기후 낭떠러지로 떨어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생태계가 그 역할과 서비스의 위험 한계를 넘어서면 지금처럼 지구온난화를 늦춰주던 의무의 제목인 역할을 못하고 적으로 변하면 그때는 인간이 배출한 감축 같은 만화책을 쓴다 해도 별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맞선 최후의 전장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서 생물권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옮아가야 합니다. 지구는 9가지 지구 한계 중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토지 이용 변화, 질소 인과부하에서 이미 위험지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육식과 축산업의 문제는 이 4가지 위험 한계에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물론 부정적으로요. 그러니 먹거리 부분을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그린 뉴딜에서 배제하는 것은 실패하겠다고 작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구의 한계에서 토지 이용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과 토지 이용 변화. 소고기 1kg 생산에 7에서 16kg의 사료 곡물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작지 개간을 위해 더 많은 숲을 없애고 불태우는 중입니다. 1990년 이후 사라진 열대우림의 70에서 90%는 축산업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1조 평의 숲이 축산업 때문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축산업 때문에 매초마다 4,000제곱미터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축사료의 97%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입니다. 브라질에서 32%, 아르헨티나에서 4%, 미국에서 38%, 우크라이나에서 16%, 러시아에서 4%, 헝가리에서 3%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이죠. 네. 그래서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식단에 따른 경작지 사용입니다. 비건 식당, 채소만 먹는 사람이 1인당 674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하다면요. 베지테리언 식단은 3배의 땅이 필요하고요. 육류 위주 식단은 18배의 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구 한계, 질소와 인과부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조 발생의 주 원인은 과도하게 투여된 화학비료와 축산분뇨가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기 때문입니다. 지구 생태계가 수용할 수 있는 질소비료의 양은 4,400만 톤인데 현재 전 세계 농지에 투하되는 양은 1억 5천만 톤입니다. 투하된 비료의 30%만 작물에 흡수되고 나머지 70%는 토양과 수생계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영양성분들은 과도한 조류 증식이 원인이 되며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소 결핍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로 인한 녹조와 저산소증으로 물고기가 숨을 못 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비료로 발효주사되지 않아 바다에 그대로 뿌려지는 생뚱입니다. 지구의 한계, 생물 다양성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를 살펴보도록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 원인은 숲과 습지 파괴, 어류 남획, 기후변화와 오염이 열거된 가운데 축산업이 악화의 주된 원인 프리머리 케이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kg의 육류 생산을 위해 10에서 100kg의 식물성 식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료 먹인 육류는 전 세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적 어업이 전 세계의 해양의 절반 가까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고서는 추천하기를 식단의 변화를 통해 육류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류는 그보다 환경 발자국이 훨씬 낮은 식물성 식품을 이 식품을 대체 가능하려면 환경단체와 정부는 채식을 강력하게 권장해야만 합니다.
바다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살펴보도록 글로벌 시기와 어업이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류는 31억 인류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20%를 제공합니다. 전 세계 물고기 90%가 남아되고 있고요. 대구도 멸종 위기종에 해당됩니다. GPS 추적, 트롤업, 바이캐치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선은 양식업에서 나올 텐데요. 양식을 위한 맹그로브 숲과 같은 서식지 파괴와 사료를 위한 남획 등의 환경적,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됩니다. 어망이 바다 플라스틱 쓰레기의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망의 그물이 물고기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류남획 종식, 기후변화 더 잘 견디게 할 것. COP25에서 발표된 그린피스 인터내셔널 보고서입니다. 해양 생명체의 보호는 바다가 더 잘 기능하게 돕고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하게 합니다. 어류 남획을 종식시키면 어종을 회복시킬 것이고 더 회복력이 있는 해양 생태계를 만들 것이고 이산화탄소 오염을 줄이고 탄소를 더 많이 정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생물은 물에서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물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을 제일 많이 소비하는 곳은 관계시설을 갖춘 목초지입니다. 사막처럼 변한 곳에 풀을 키우고 축산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가솔린은 수소, 태양광, 바람을 에너지원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물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축산업의 물 사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관계는 담수, 블루워터의 70%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담수의 50%가 축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축산업이 3분의 1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강과 대수층의 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의 남용은 지표농가, 지하수 고갈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 물 발자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가 평균적으로 16,73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돼지는 5,47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치즈는 5,29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금류는 3,81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달걀은 3,5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쌀은 2,55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콩류는 2,520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밀은 1,440톤을 사용하고 있고요. 옥수수는 1,02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740을 사용하고 있고요. 감자류는 130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축산에 사용되는 물을 비교해 볼까요? 가정은 5% 사용할 때 축산업에 사용하는 물은 55%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차 물과 식량 부족으로 95%가 비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1인당 하루 3,000kcal, 그 중에서 20%는 동물성 식품에서 섭취하는 서구식 습관으로 바꾸는 추세가 계속되면 2050년에는 인류를 먹일 식량을 생산한 물이 부족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측되기로는 전체 칼로리의 5%만을 동물성으로 섭취할 정도의 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인류를 먹이려면 새로운 레시피가 필요합니다. 물 부족, 기아, 식량 안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 1kg 생산에 곡물 7에서 16kg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인간이 46%, 가축이 37%, 씨앗이 3%, 가공이 6%, 기타 8%가 소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전 세계 곡물의 50%가 가축 사료로 사용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35억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양입니다. 2.5에이커에서 나오는 식품이 살릴 수 있는 사람 수는 소고기 1명, 우유 2명, 닭고기 2명, 밀 15명, 쌀 19명, 감자 22명.
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기아로 숨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실제 기아 어린이 82%가 사료로 축산하는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식량을 주지 않고 소한테 사료로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비건 채식으로 전환하면 토지 사용 18분의 1, 이산화탄소 2분의 1, 화석연료 11분의 1, 물 13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글로벌 식이 지침을 따르는 것으로는 기후 안정화, 그러니까 대기권 온도가 2도씨 이하 정책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추는 것이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식품에 대한 수요를 감당하고 전 세계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배분될 수 있으려면 현재의 육식 위주 식단을 비건 수준으로 줄여야 가능합니다. 일반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식단의 전환이 건강, 환경, 경제 측면에서 멀티플, 복합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채식이 가져다주는 기후상의 효과입니다. 식량 시스템이 전체의 4분의 1, 축산업이 80%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FAO 통계에 의거한 2005년, 2007년 식품 온실가스 배출은 7.6 기가톤, 현재의 경향대로라면 2050년 11.4 기가톤에 발생된다고 합니다. 베지테리언 식사로 바꾸면 2050년 4.2 기가톤으로 63%가 절약되고요. 비건 식사로 바꾸면 2050년 3.4 기가톤으로 8기가톤을 식단 변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식생활 부분 온실가스 70%가 절약된다는 뜻입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기술을 동원한 감축 옵션들보다 더 효과적이고 안전한 수단입니다. 또한 인구 증가에도 안전하고 적정한 가격의 먹거리를 보장해주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스프링만의 2016 연구는 캔들 투 팜 데이트까지 생애 주기적 분석의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배제된 부분은 토지 이용 변화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포스트 팜 게이트 액티비티, 즉 가공, 포장, 가정까지 배송에서 비롯하는 배출입니다. 물고기와 기타 해산물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토지 이용 변화 부분과 어업 부분 포함시키면 보고서에서 제시된 채식으로는 감소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육류 섭취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100g 이상 육류 섭취자는 7.25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요. 55에서 90g을 섭취한 사람은 하루 5.6kg을 배출합니다. 50g 이하 섭취자는 4.67kg을 배출합니다. 생선 섭취자는 3.91kg을 배출하고요. 베지테리언 또 3.81kg을 배출합니다. 비건 안전 채식은 2.89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100g 이상 육류 섭취자는 7.16, 비건 완전 채식을 높여서 3으로 본다면 거의 60% 이상을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건 채식, 온실가스 감축의 첩경. 우리 국민 1일 평균 육류 섭취량은 140g입니다. 비건 채식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2.89kg으로 365일을 곱해주면 1054kg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7.16, 그러니까 고기 100g을 먹었을 때 365일을 곱하면 2613kg 이상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비건 채식을 통해 1인이 줄일 수 있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559kg에 해당됩니다. 식단을 하고 싶어지시죠? 자, 이제는 육류를 기후변화 협상 테이블로 올려야 할 때입니다. 채식, 그동안 관가되었던 기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의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정부는 기후행동 퍼즐의 핵심 조각인 고기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구에 관한 한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태도를 초일관 견지하고 있습니다. 육류 생산과 소비는 기후변화의 주 원인입니다. 2050년까지 75%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육류 소비 감축 없이는 2도 이하 상승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육식을 줄이는 것은 다른 기후위기 대응 방안보다도 어렵지도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식 개선은 출발일 뿐 정부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다양한 형태의 정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식 증진과 행동 변화를 격려해야 합니다. 공공조달 기준들, 예를 들면 학교와 병원 식당에서 채식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하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음식의 가격이 적절해야 합니다. 세금을 도입하여 식품 생산과 소비 환경, 사회적 건강 차원의 비용이 완전히 반영되어져야 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개혁을 통한 개입으로 세금과 보조금으로 식단의 건강 생활을 가능성을 장려하도록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국가 시기 지침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과 자원 소모가 막대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육류와 유제품을 줄이는 명료한 권고안을 내놓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식단의 선택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는 산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국가의 공식 시기 지침은 이런 과학적 결과와 개를 함께 해야만 합니다. 식단의 환경 영향과 건강한 식사에 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 국가 시기 지침이 새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학교 급식 영양 지침과 같은 영역에서도 개정되어야 합니다. 인류세의 식단,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에서 나온 건강한 식사를 다루는 EAT, 랜셋 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세계 먹거리 시스템을 평가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생산을 위한 과학적 목표치를 설정하기 위해 가장 최근의 과학적 결과를 사용하는 독립적인 과학자 조직이다. 담대한 먹거리 대전환이 필요하다. 파리 협정 목표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먹거리 생산 방법은 파리 협정이 목표로 하는 2도씨 이내 대기권 온도입니다. 대기권 온도 2도씨 이내를 도달할지 결정할 핵심 요인입니다. 단어 그대로 식단 대전환을 위한 다양한 변화와 전 지구적 협력, 이행 약속이 신속하게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입니다. 2도씨에서 1.5도씨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준 식단을 발표해야 하는데요. 통곡물, 전분 함유 뿌리채소, 채소, 과일, 유제품, 단백질의 원천인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가금류, 달걀, 생선, 콩가식물에는 말린 콩, 렌틸, 안두콩, 대두식품, 땅콩, 견과류, 첨가된 오일에는 탄류, 불포화지방, 유지방, 나주, 우지, 양지, 첨가된 설탕, 모든 당분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자, 소고기, 돼지고기는 다량 영양소 섭취량은 1일 7칼로리고요. 섭취량은 15칼로리입니다.
7g을 드시면 15칼로리가 나오고요. 돼지고기 7g을 먹으면 15칼로리. 닭고기 가공육 29g 먹으면 62칼로리. 달걀 13g 먹으면 19칼로리. 생선 28g 먹으면 40칼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선을 먹어야 되겠죠? 생선을 28g 먹으면 40칼로리가 나오고요. 소고기는 7g 먹으면 15칼로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말린 콩, 렌틸, 완두콩 50g 먹으면 172칼로리가 나오고요. 그래서 콩을 주재로 하는 두부라든가 이런 것도 저녁에 드시게 되면, 밥 대신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효과가 매우 큽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기준 식단의 내용입니다. 육류, 특히 붉은 육류 소비를 급속히 대대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Eat Less 위원회는 2050년 증가하는 인류를 먹이기 위해서는 식단의 양에서 진로의 전환을 주장하는데, 같은 맥락에서 탄수화물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통곡물에서 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강 기준 식단의 또 다른 의미는 육류 섭취량이 제로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은 식물성 식품에서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미국 영양협회 ADA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학적 증거 자료들은 식단의 대전환이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가별 식이나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좋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대전환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첫 스텝입니다. UN 기구들도 지속 가능한 시기와 같이 섹션을 넘어서는 이슈에 초점을 맞춘 기구 간 워킹 그룹과 회의가 필요합니다. FAO, UNEP, 유네스코, UNDP가 먹거리와 먹거리 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이 서로 협업하고 상의하며 좋은 정책을 추구해 갈 수 있도록 이끌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실행의 규모와 속도에 있습니다. 뉴욕시는 2019년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2030년까지 소고기 소비 50% 감축, 육가공품 퇴출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럽연합 집행부보다 강력한 배출 계획을 공개하였고요. 2030년까지 40% 감축 대신 55% 감축, 산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와 함께 전면적인 생활 방식 변화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육류 소비 감축으로 2030년까지 3천만 톤 이상의 배출을 줄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비건은 뉴노멀로 식단의 기본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세계가 비건을 새로운 식단 기준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지구는 기획이 된 채식 식단으로 홀로페스코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내용 보시면 플렉시테리언, 홀로페스코, 비건, 페스코에 대한 식단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홀로페스코를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